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를 비롯해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등 여권 인사, 그리고 홍문종, 정찬민 전 의원 등 야권 인사가 포함됐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서희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른바 나토 순방 목걸이의 출처가 서희건설 아니냐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서희건설과 전직 대통령 부인 간의 연결 정황은 이 밖에도 더 있어서 의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혜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고개 숙여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는 법원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수감 8개월 만인 오는 15일 서울 남부교도소를 나섭니다. 조금 전 오후 4시 조국, 정경심, 윤미향, 최강욱 등 이재명 대통령의 첫 광복절 특사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조국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것은 국민 덕분입니다. 빛의 혁명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말과 함께 개혁에 강한 동력이 생겼다. 혁신당이 선봉에 서겠다며 목소리를 높인 반면 조국의 강을 건너 윤미향의 늪에서 정의가 무너졌다는 국민의힘의 입장도 곧장 나왔습니다. 과연 조국 전 대표의 컴백은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가지고 올까요? 네, 대통령실이 조금 전 광복절 특별 사면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고 지금도 기자 간의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가 좀 많은 날입니다. 임시국무회의 결과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35회 임시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364만 명에 달하는 신용사면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습니다.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의 88%가 1년 이내에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체 이력이 5년간 금융권에 공유돼 카드 발급과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금융위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빚을 다 갚았으면 오히려 칭찬을 해야 하는데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전과자 취급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게 잘 조치하라 지시했습니다. 더불어 부처별로 행정 제재가 굉장히 많다면서 이번에 단행한 생계형 사면 같은 사례를 각 부처별로 추가로 발굴하면 좋겠다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의 제안에 이 대통령은 연말 크리스마스 사면 때 검토할 수 있게 생계형 사면 사례를 부처별로 모아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사면입니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각계 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게 특별 사면과 복권을 실시합니다. 주요 경제인 사면은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네, 대통령실 브리핑 조금 전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한 그런 긴장을 낮추기 위한 민생 회복을 위한 사면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취지는 이렇지만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앞서 저희가 브리핑에서 전달해드린 대로 조국 전 대표의 부부 사면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의 사면이 더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진영 위원님, 결국 예상대로 조국 전 대표 부부가 포함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의 고뇌찬 결단을 존중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대통령께서도 이 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이 정권에 미치는 영향 또는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아실 거예요. 이른바 지지율이라든가 많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단행한 것은 국민 통합, 즉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중심으로 갈라졌던 국민들이 이제는 통합하자라는 하나의 신호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역사의 한 매듭을 지금 내가 당장 비판받더라도 지워버려야 한다. 그래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하나의 그 본인이 손해 보더라도 한 매듭을 지어서 앞으로는 이런 갈등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대통령으로서 정파의 대통령이 아닌 모두의 대통령으로서의 출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국민 통합을 위한 결단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대통령이 취임하고 첫 사면에 이렇게 많은 정치인들을 포함시킨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마 거의 첫 사례라고 저는 꼽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첫 특사 사면 복권은 이 자체가 민생 사면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봉고차 한 대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을 대량 사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봉고차를 움직이면서 이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 숱하게 많이 범칙금 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런 거를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소를 해주고 이 생계를 더욱더 좀 따뜻하게 보듬는 그게 바로 민생 사면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웬 조국, 정경심, 윤미향, 최강욱 이렇게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분도 그대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저는요, 이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 사면은 별로 고민을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여권, 이른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들, 즉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그런 세력과 집단이 분명히 있다. 거기에서 조국을 이번에 반드시 사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이 혹시 나오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정경심 뭐 부부니까요. 저는 뭐 언급을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광복 80주년에 이 위안부 후원금을 횡령한 사람을 같이 포함을 시키다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무튼 지지율 하락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이 사면을 단행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 배경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다음 성탄절은 뻔합니다. 정진상, 김용, 이화영 이런 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됐다. 우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사면 발표 후에 나왔던 여야의 입장과 비슷한 취지로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소영주 의원님, 네. 오늘 원샷 국무회의라고, 그러니까 원래 내일이 정기 국무회의인데 오늘 하루 임시 국무회의로 이 사면안만 논의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배경으로 그만큼 이번 사면이 정치적 부담이 대통령이 컸다고 볼 수 있죠. 예, 사실 고뇌찬 결단이다라고 조국혁신당 대표도 권한대행도 얘기를 했고요. 사실 제 스스로도 이게 전체 사면 인원이 2,188명입니다. 그중에 정치인들이 불과 뭐 10%도 안 될 거예요. 제가 그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한 30명 정도라고 뵀을 때는 거의 뭐 한 1%?
내외가 정치인 사면인데 이게 전체의 민생을 위한 민생 사면을 덮을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정치인들 중에는 광복절을 맞이해서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 솔직히 그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용수 할머니 측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논박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국민통합과 이제는 이 고리를 끊어야겠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정말로 힘든 결정을 하지 않았냐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다만 뭐 생계형 여러 가지 노동자들에 대해서 하지 않았냐 그 속내를 살펴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했습니다. 생계형으로 11만 원 훔친 그래서 복역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좀 사면을 해주자라고 해서 사면도 됐고요. 그다음에 젊은 청년들의 삶에 있어서 19살부터 24살까지 그 부분도 디테일하게 수백 명을 지금 사면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사면은 민생 사면이지 정치인 사면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좀 과하다. 그리고 조국 전 대표라든지 최강욱 의원 또 나머지 이제 민주 인사 중에는 다소 그 사면 법권이 필요하다는 그 국민적인 여론이 높은 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해야 될 부분들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시기상으로 여러 가지 논박이 있었으나 그래도 결단을 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 국민 대부분이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정창민, 홍문종, 그다음에 그 누구죠? 심학봉 의원들 예. 이 세 분 같은 경우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죠. 횡령 또는 뇌물수수죠. 그렇죠. 예. 대부분 권력형 비리, 뭐 금전 비리 이런 것인데 이런 분들까지도 사실 통합을 위해서 사면 대상에 넣었다는 거 그런 부분도 국민의힘은 살펴봐야 될 것이다.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이 조금 전 끝났는데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사면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 측은 없다. 그리고 정치인 사면을 보면 여당 측보다 야당 측이 더 많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면 대상에 이 대통령 측은 없다. 그리고 정치인 사면 비중으로 따지면 여당 측보다 야당 측이 더 많다.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김기흥 의원님, 오늘 국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떳떳하면 공개해라라고 비판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예.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걸 했냐면 산재 사고 났을 때 본인이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 기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되면 주가를 폭락시켜야 된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사이다일 수 있지만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과도하게 기업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수사와 조사나 아니면 제도적인 어떤 접근보다는 대통령이 말 한마디의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어떤 불안감도 보여줄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하튼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국무회의를 생중계함으로써 갖는 국민의 알 권리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 조국, 윤미향 이런 분들을 왜 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무회의가 요식행위가 아니라면 거기에 참석하는 국무위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 저는 역사의 기록으로 분명히 남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국민들을 위한 통합과 국민을 위한 무슨 사면이라고 한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본인들마저도 이 사면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것 그리고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일환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박진영 의원님. 사실 모든 국무회의를 공개하겠다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민감한 사항은 비공개할 수 있다라고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자체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원포인트로 이 부분을 좀 간결하게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말씀드리자면은 정치라는 게 현실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사면시켜서 바로 다시 공천까지 주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들은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측근은 단 한 명도 사면되지 않았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든가 이화영 전 부지사는 명단에조차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사실은 당이 다른 분이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적 결이 마주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윤미향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정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을 비판을 수용하면서 사면을 한 것은 어쨌든 간에 민주당 진보 계열의 사람들을 사면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조국 장관 건으로 있어서 전 국민이 갈라졌던 것들을 먼저 해소해 보자. 그런 차원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반대급부로서 국민의힘 계열에서 추천한 분들도 어떤 토를 달지 않고 바로 사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흘러가는 하나하나 서로가 뚝을 하나씩 흠으로써 예. 통합으로 가자라는 새로운 시대의 의미로서 저는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국 혁신당은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한다. 또 국민 여러분과 이 대통령에 감사드린다. 또 내란으로 정권을 망가뜨리려 했다. 위로와 통합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개혁에 강한 동력이 생겼다. 그 선봉에 설 것이다라고 조국 혁신당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두 분 패널 퀴즈 이걸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지금 오늘 사면 발표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뭐 크게 저희 그 두 사람의 의견과 네.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유고난이라는 게 첫 번째고요. 예. 그 결단의 어떤 과정이 굉장히 고심이 깊었을 것이다. 예. 라는 거. 최근에 보면은 이 사면복권 외에도 현재 국정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좀 초장보다는 조금 그 지지율 하락세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사실 이 정치인 사면에 대한 논란을 그냥 넘어가면 좀 지지율 관리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 국민 통합이라든지 민생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담는 사면에서 그냥 물러섬 없이 가는 게 맞겠다라는 것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밀려서 하는 사면이라는 비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단은 결단하자, 결정하자. 그리고 나서 여당보다는 야당을 챙기는 모습으로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환영하는 입장들 그리고 그 결단과 고심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좀 이해하는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사면 발표가 되고 계속해서 속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막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배포한 그 자료에 담긴 사면 대상자 주요 인물로 분류된 그 표를 저희가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보입니다. 김동연 의원님, 네. 홍문종, 정찬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말하기가 좀 당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는 뭐 할 말이 없는 주제인데요. 예. 당연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 거론되는 서너 분의 어떤 죄목을 봐도 횡령이라든가 뇌물 관련 그런 그 연루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달라라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송원석 원내대표가 깨끗이 인정을 했죠. 그래서 철회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철회를 하면은 이미 물이 엎질러졌기 때문에 철회를 주워 담을 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모양새가 아주 안 좋은 이른바 이제 스텝이 꼬였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이 강서구청장 얘기를 꺼냈습니다만은 저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강서구청장 김태우 그분을 3개월 만에 사면을 하고 또 보궐선거에도 또 출마를 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정부의 실패에 바로 그 장면이 서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뭔가 이 권력의 누수 현상이 굉장히 심해졌다라는 상황에서 잘못된 사면에 잘못된 보궐선거 출마 바로 그 전철을 이재명 그 대통령이 밟는 것 같아서 제가 조마조마하는 것입니다. 왜 내로남불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작년 2월 달에 제가 짧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재명 당시 대표가 최고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사면을 했거든요. 바로 윤석열에 대해서 거부권을 남용하더니 이제 사면권도 남용을 합니까?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고 바로 사면을 하면은 도대체 사법체계가 왜 필요한가라는 얘기가 바로 1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위에서 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상황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우리가 흔하게 얘기를 하는 거에 전형이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그 대통령이 글쎄요 국민들께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사과성 이 메시지를 당연히
기자회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3명의 그 예. 사람을 추천을 했다. 이거 구색 맞추기 아닙니까? 조국 전 대표를 사면을 하려니 바로 이 사람들을 같이 끼워 맞춘 것이죠. 만약에 이번이 아니라 조국은 이번이 아니라 성탄절에 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분들은 이번에 제외가 됐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이 좀 전달되고 있는데요. 김동연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질문이 나오니까 즉 정의당이나 또 경실련, 이른바 여권 성향 단체에서도 우려가 있었다라는 질문에 서민 약자와 동행, 국민 대통합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큰 규모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생계형 사면이었다. 벌금 미납자 등을 포함한 그런 사면이었다. 이런 성격을 좀 더 봐주길 바란다라는 대변인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비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윤석열 정부는요, 사면을 하면서 야당에게 의견조차 물은 적이 없습니다. 야당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 측근을 사면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조국 장관도 당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사면된 정치인들의 명단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이른바 정치적으로도 친명이라기보다는 친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태호 씨라든가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 사면된 분들은요. 대다수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특수관계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어떠한 공로가 있다는 것으로서 공로 주고받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김기웅 위원께 요거만 네, 짧게 좀 여쭐게요. 어차피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당 내부 단체 대화방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민원성 그 메시지를 보냈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는 그런 보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사면이 없었다.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과 정진상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아직 안 받은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불법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재판을 대통령도 받아야 되는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건드렸을 때 본인이 받아야 될 어떤 정치적인 타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분명히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근데 사면권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법률을 만드는 과정이나 아니면 수소시지를 만드는 과정은 볼 필요가 없다. 그만큼 여러 가지 이제 오고 가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다는 얘기도 되는데 사면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여야 정치권에 묻습니다. 근데 그게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 보내는 장면이 찍혔는데 그 장면 찍힌 것도 문제고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최종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사인을 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내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한 거는 부적절하다.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배려했다면 그거를 그러면 포함시키지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포함시킨 건 뭐냐면 일종의 물타기고 격가지로 끼워 넣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그렇게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그렇게 된 거는 최종적인 사면의 권한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야당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책임성이 좀 덜하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주 의원님. 아니 뭐 끼어넣기 얘기를 하는 것도 참 궁색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정치선을 반대한다고 했듯이 앞뒤가 똑같이 강훈식 비서실장이 추천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는 안 합니다라고 했으면 되잖아요. 왜 다 추천해 놓고 그거를 이용했다 악용했다 끼워넣기 하려고 그러면은 그 대통령실에서 그 부분을 강제로 달라고 그랬습니까? 줬잖아요. 줬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니까 본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그냥 반성을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사면권에 대해서 정말 이게 이 고심이 많았다고 생각하는 건 예.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좋은 사면이 아닙니다. 조국 전 대표는 사실상 우리 진영 내에서 대권 주자로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분입니다. 밖에 나가면 어차피 지금 민주정부 사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진영 내에 그다음 대권 후보자들이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할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주인공이 이재명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사면했다는 것은 뭔가 사실상 국민 통합 부분들이 본인의 정치적 이득보다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쉬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고유고난의 특별사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짧게만 잠시만요. 네. 손해를 감수하고 사면을 했다라는 것에는 다 동의를 좀 하는 것. 아니 제가 봤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손해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죠? 모두의 대통령이 된다고 했지만 진영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겁니다. 여권 내에서는 당연히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사면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야당이나 국민 대다수가 그거를 동의한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면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최종적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본인이 죄송하고 반성하는 그런 성찰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희화하지 않았습니까? 아, 나는 교도소 가서 푸시업하고 몸 만들고 책 많이 읽겠다. 그게 어떻게 성찰하는 자세입니까? 반성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사면을 남용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오늘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발표했다라고 볼 수 있는 또 근거 중에 하나가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56.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조사한 리얼미터도 분석을 한 결과 떨어진 요인 중에 하나가 조국 사면론 등도 원인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하고 한 결정이다라고 보는 게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오랫동안 해온 정치 집단으로서 정당은 역사성을 주고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 이후 집권하면은 정치 권력의 도구인 검찰을 동원해서 상대 정파를 죽이고 죽이는 반복이 20여 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극단에서 결국은 그 칼의 도구인 검찰이 스스로 집권하여 칼춤을 추고 내란을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이제는 한번 종식시켜야 되지 않겠나라는 저는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고요. 야당으로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동안의 정치의 실종과 그다음에 극단적인 좌우의 대립 이런 것들을 한 번쯤 털어내자는 대통령의 고뇌에 찬 모습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단지 그냥 야당이니까 우린 반대해야지 이 이상을 넘어서는 좀 통찰의 시대가 이제는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적으로 성공을 바랍니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 동력이 반드시 성공의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손해를 보면서까지 저런 사면을 펼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다소 그런 면에서 여론조사가 좀 꺾이고 그런 거는 있겠지만은 아마도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아까 얘기한 집단이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중에 하나도 조국과 조국혁신당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본인을 만들어준 그런 제가 아까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돼 있죠. 원로급이라든가 뭐 민노총 바로 이런 분들을 사면을 해줌으로써 빚을 갚았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내가 털어서 그 마음의 빚을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에 빚을 졌다는 것처럼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분들한테 한번 내가 내 고유 권한을 쓰면서 이번에 털겠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손해를 감수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발표가 되고 나면 저희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논의가 될 거라는 것도 다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을 텐데 또 내일 아침 신문도 그렇고요. 당분간 사회적으로 어떤 토론이 이루어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룰 사안이 많습니다. 백다 앵커가 다음 이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또다시 찾아간 민주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이 담긴 CCTV와 바디캠 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구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개인정보요? 국민들은 뭐라고 의심하냐면 지금 그날 2차 집행할 때 왜 변호인들이 빨리 와 있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열람만 하겠다라고 한 것도 열람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이른바 속옷 저항에도 징벌을 받지 않은 것도 쟁점이 됐는데요. 다른 일반 재소자들의 경우에는 징벌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징벌을 하는 게
통상의 예로 알고 있습니다. 왜 윤석열에게 다른 재소자처럼 징벌을 하고 있지 않는지는 수용자가 끝까지 이렇게 거부를 하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벌을 부과를 하고 하는 그런 사례도 없는 것으로 저는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렇게 알지를 못합니다. 징벌 사례가 없는 이유, 체포영장 집행을 이렇게까지 거부한 피의자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까지 4회 연속 내란 재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응에 재판 불출석 행보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재판에 또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게 특검이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는데 지기현 부장판사는 걸석 재판으로 일단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에 일단 손을 들어준 건데 서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김현우 서울구치소장도 그렇지만 지기현 재판부도요. 사실상 좀 보기로는 한쪽이 좀 치우친 듯한 어떤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기현 재판부가 아주 사상 초유의 구속 취소 결정도 내렸던 분이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현재 특검 측에서 요구했던 바보다는 윤석열 측에서 요구했던 것들을 많이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사유는 구인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걸석 재판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재판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통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재판하는 것들은요. 지금 사상 초유의 재판 아닙니까? 그 전직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저질러서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사가 엄청 높죠.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아니 불이익을 감수해봤자 사형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것들. 뭔가 이 국민들이 바라는 메시지를 재판부가 내지 못한다는 부분들. 현우 그 서울구치소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집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운운하는데 이게 지금 그냥 어떤 자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재판도 그다음 수사도 안 받고 있는데 구치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수한 어떤 교도관들을 보내서 형 집행을 하는데 포승줄과 수갑 자체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인 궁금증을 풀어줘야 되는데 여전히 뭔가 이 서울구치소장도 윤석열 정부에서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뭔가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기현 재판부와 서울구치소도 끊임없이 한번 그 배경을 좀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기영 의원님. 서울구치소장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압박을 해봤자 없던 걸 있던 거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법에 근거해서 그리고 기존에 30년 동안에 본인이 근무하면서 봤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민주당은 공격을 하는데요. 대선 전에는 어떻습니까? 이른바 이제 술 접대 의혹을 부각시키고 그다음에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박찬대 후보가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소위 말해서 연기를 피우다가 쏙 들어갑니다. 전 만약에 진짜 지기현 판사께서 술자리 접대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특검하십시오. 특검해가지고요. 나중에 혹시나 지기현 판사의 어떤 그 판결에 대한 눈높이가 민주당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하지 마시고요. 저는 떳떳한 팩트가 있고 근거가 있으면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특검도 하고 해서 지금 끌어내리십시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특검 관련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특검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서 기각을 하니까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이춘석 의원이 이거 겁박을 하면서 이거 너희들한테 이제 안 맡기고 우리 특별 재판부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일종의 안전지대에 있는 것처럼 그런 모양 아니냐 그런 비판까지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있어야 할 곳은 저기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행정부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때 저렇게 몰려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렇다면
품격있게 저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또 핵심적으로 많이 보도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윤 전 대통령이 버티기를 할 때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할 때 그때 내부 CCTV와 또 교도관들이 착용하고 있던 바디캠 영상을 공개하라 마라 이게 또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구치소에 공개를 요구했고요. 또 김계리 변호사도 앞서 이 영상을 공개해달라고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이렇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모두 공개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박진영 의원님. 그렇죠. 공개하면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방법론적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양쪽 다 불러가지고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구치소장님도 공개하면 본인이 편해지겠죠, 그죠? 사실이 다 드러나니까요. 근데 이게 과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 또는 검찰총장 시절에 부인의 수많은 비리 의혹들을 법의 힘을 가지고 눌러왔던 것 아닙니까? 근데 똑같이 지금 탄핵이 된 상황에서도 저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특권을 누리는 이유는 그 윤석열의 위세에 눌린 교도소장과 저는 재판 이 지기현 판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법의 평등이 아니라 정치적 위계에 의해서 눌리는 사람이라면 예. 법을 법을 집행하는 공직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 두 사람은 저는 공직자의 자질을 상실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다투는 증거로서 CCTV 한번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런 사례로 CCTV 공개한 전례가 아마 없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런데 이왕 지사 일이 이 정도까지 커졌으니 저는 CCTV 공개하는 거 찬성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쪽 주장이 진실에 부합되는지를 명명백백하게 저는 밝힐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정말 이른바 시중에서 유행하는 말이 요새 땡깡입니다. 땡깡을 부려서 극렬 완강히 거부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인권 침해 소지로 10명의 교도관들이 번쩍 들고 꼭 전직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재소자의 인권을 처참하게 무너뜨렸는지 과연 어떤 말이 맞는지 지금 상황에서는 이 방법론은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께 소상하게 실체적인 진실을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찬성을 하고요. 자꾸 이렇게 특혜 언급이 나오는데 정말 이것은 이 윤 전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거부를 하는 그런 것들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그것은 속한 정당 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특혜 논란은 정말로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고 자꾸 제가 말씀을 거듭 드리는데요. 이것을 실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법질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시 새싹이 돋아난다 이런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여기서는 큰 틀에서 두 패널이 의견이 일치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오늘 서희건설 본사를 아침부터 오후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바로 나토 순방 당시의 목걸이 의혹인데 여기서 서희건설이 이제 새롭게 떠오른 겁니다. 서희건설이 나토 순방 당시에 전직 대통령 부인이 찾던 그 목걸이와 동일한 목걸이를 구매한 기록이 확인이 된 건데요. 서희건설이 김건희 여사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의혹이 그렇게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황상 그렇고요. 이 목걸이, 반클리프 목걸이가 뭔데 도대체 이렇게 주목하는 거지 하는 건데 김건희 씨가 유독 이 목걸이에 대해서 진술이 너무 오락가락합니다. 예. 거의 횡설수설하다시피 해요. 처음에는 지인한테 빌렸다. 그다음에는 오빠한테 줬다. 마지막에는 엄마한테 홍콩 2009년 10년도에 갔다가 모조품을 사서 선물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그 김건희 씨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서희건설에서 이 반클리프 이게 통상적으로 구매자가 많지 않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뭐 이 다이아몬드 크게 따서 1억 6천까지 나가는 목걸이인데 서희건설 쪽에 이 목걸이를 구입했다는 말하자면 그 증서가 나온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 이 증서가 나와서 반클리프에 그러면은 이 정체가 나왔구나 타고 들어가 보니 사실상 서희건설의 그 회장의 사위가 검사를 하다가 진급을 못하고 이 변호사로 지냈는데 예. 이 클리프 목걸이가 구입된 3개월 후가 이제 나토 순방 가는 때 아닙니까? 6월이죠. 네. 그렇죠. 6월이죠.
이 3개월 후에 이 클리프 목걸이가 김건희 씨의 목에 걸리는 그 시점에 공교롭게도 그 서희건설의 사이가 총리실의 실장급으로 인사를 받습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그렇죠. 갔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검찰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물먹어서 그냥 변호사업을 개업을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서희건설에 반클리프가 나타나자마자 뭔가 모든 게 순조롭게 다 풀렸다. 그리고 이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횡설수설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모든 거를 쫙 펼쳐놓고 봤을 때는 과연 이 김건희 씨의 이 거짓 진술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어떤 정황이 아닌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반클리프가 서희건설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냐라고 의심하는 것들이 합리적인 추론 같습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주말에 이 서희건설 본사는 이례적으로 셔터를 다 내리고 사실상 봉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증거인멸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예. 여러 가지 정보가 어떤 관련된 기업들에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압수수색을 대비해서 저렇게 본사 전체를 사실상 저기 여러 기업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공유하는 쪽이 있는데요. 그쪽에도 며칠 전에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대비해서 증거를 인멸하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증거인멸죄가 추가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서희건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문제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있는데요.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의 어떤 목걸이 관련해서 만약에 서희건설 쪽에서 그거를 사고 그게 최종적인 어떤 종착지가 김건희 여사 쪽이고 김건희 여사가 그거를 실제로 나토 순방 때 착용을 했다. 그런 진술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예. 그거는 김건희 여사 쪽에 굉장히 불리한 진술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의 특검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그 진품이 어디 있을 것인가. 이른바 이제 모조품, 가품은 발견을 했지만 진품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진술의 일관성과 진술을 뭔가 뒷받침할 수 있는 증서나 아니면 객관적인 어떤 팩트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서희건설 쪽에서의 어떤 실제로 목걸이를 구입한 사람의 진술, 그리고 서희건설 쪽에 그 회장의 사위라고 한 사람, 예.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사람의 어떤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서희건설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반론을 펼쳤습니다. 지금 저희가 반론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그 박성근 전 검사입니다. 어차피 이거 공직이었고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장차관급이기 때문에 언론에 이미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박성근 전 검사도 이 목걸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요. 예. 매관매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걸이 사주고 비서실장 자리 갔다. 예. 뭐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데요. 더 이상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희건설은 왜 건물을 폐쇄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의혹이 더 커진다고 봅니다. 예. 실제로 비서실장 자리가 차관급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국무총리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하는 국정 전체를 통할하는 것을 보조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국토부의 주요 국실장들 한번 들어와 보세요 하면 안 들어갈까요? 비서실장이 산업부의 국실장들 들어가면 안 들어갈까요? 즉 국정 전반에 걸쳐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검사라는 자리가 그런 정책 공부를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역대 최초의 검사 비서실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저 자리에 가서 혹시라도 본인을 임명해 주는데 도움을 준 기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도 생겨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희건설이 그 건물을 폐쇄하는 초강수를 두지 않았나라고 의심이 드는 겁니다. 예. 설령 증거인멸 정황이라고 비판을 받더라도 건물을 폐쇄해서 뭔가를 숨길 게 있었다. 더 큰 의혹이 더 불거질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고 봅니다. 저는. 예. 이걸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김동윤 의원님. 그리고 이 언론 보도 이미 됐는데 이 서희건설 회장과 또 새 딸이 김건희 씨가 초청을 해서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다. 네. 이것도 이미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었거든요. 2주 전에요. 예. 그렇다면 이것도 이 나토 순방 목걸이와 좀 연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연결을 시키자면은 뭐 연결 고리가 있겠죠. 예. 단지 취임식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했다는 그것만 갖고도 지금 목걸이와 연결하는 것은 저는 견광부의 성격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서희건설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아주 굴지의 도급 순위도 꽤 최상위권에 있는 그런 회장과 딸이 어떤 인연인지는 몰라도 취임식에 참석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 뒤에 이런 사안이 벌어지니까 봐라. 이렇게 특수관계가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는 세 딸과 함께 회장이 참석할 리는 없다라는 그런 말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여기에 개인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바로 기업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산업안전에 자꾸 인사사고가 나는 데는 주가를 폭락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상장회사인데 여기에 반클리프 목걸이가 연부가 되고 하면은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사실이 아닌 걸로 결론이 나면 도대체 누가 책임집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지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기업의 이 생사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론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몇천 명이 몇만 명이 다 연관이 되는 그 기업은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이런 물론 어느 정도 이 단초가 나오니까 압수수색을 하는 거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은 글쎄요 이게 지금 단정을 짓고 거의 그럴 것이다라고 그렇게 새몰이를 하는 것은 상당히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일단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바로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10분. 지금 보고 계시는 세 가지 혐의로 영장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서 저희가 토론했던 나토 순방 목걸이 관련해서는 일단 영장 청구를 할 때는 혐의에 적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내일 이 세 가지 혐의를 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내일 밤 또는 모레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소식도 저희가 내일 오전 특보를 통해서도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소식을 다뤘는데요. 내일도 바쁠 것 같고요. 이 네 분과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기 위한 이가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에 정치고수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백다혜 앵커의 브리핑으로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진행되는 부산 경남 합동연설회에는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이 부분을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린 전한길 전당대회 출입 금지 결단이 제명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이 갈등을 촉발한 건 지난 8일 대구 경북 지역 합동연설회였죠. 개업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에 빠진 사람들과는 우리 당이 확실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전한길 씨의 고성으로 얼룩졌던 첫 합동연설회. 그런데 국민의힘은 전한길 수렁에 더 깊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출입 금지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보복 조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전시 등이 주최한 유튜브 토론회에 참석한 최고위원 후보들 일제히 전한길 옹호에 나섰는데요. 지도부의 경고에도 내일 두 번째 합동연설회에 참가 의사를 밝힌 전한길 씨. 전당대회가 아닌 분당대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전당대회가 아닌 분당대회 또는 전당대회 전자가 전한길 씨 아니냐 이런 풍자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상황을 짚어보기 전에 오늘 속보로 들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 광복절 특사 포함 관련한 이슈를 먼저 짧게 좀 여쭙고 가겠습니다. 오늘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저 대통령실에서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야당 아니냐. 예. 조국혁신당은 야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당을 그 사면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정작 조국혁신당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개혁의 선봉에 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놓고 지금 민주당이 이중대가 돼서 그 앞자리에서 열심히 싸우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 양쪽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걸 봐도 이 사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국민들이 그걸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 조국 대표가 지금 그 몇 년 동안 질질 재판을 끌다가 5년 만에 그럼 저 2년의 형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몇 개월 사셨습니까? 8개월 사셨나요? 7개월 좀 넘게 사셨나요? 그랬는데 저분이 무슨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고 저 정치사범도 아니고 개인 비리사범 아닙니까? 그리고 걸핏하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무슨 뭐 일가가 무슨 패가 망신했다, 멸족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저분들이 잘 못 사시나요? 지금 또 따님도 그 의사에서는 그만뒀지만 뭐 유튜브로 패셔니스트로 열심히 잘 살고 계시잖아요. 조국 대표도 지금 당대표로 저렇게 잘 승승장구하고 계시고 그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당에서는 새로운 대표를 뽑지도 않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계신데 마치 무슨 조국 그 일가가 엄청난 피해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윤미향 씨 같은 사람을 8.15를 앞두고 사면을 복권을 시키는 것들이 과연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은 뭐라고 생각하실지 국민들은 뭐라고 얘기할지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저도 그렇게 바람직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상 범여권 인사죠.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요. 저는 조국 그 전 대표를 포함해 이번에 관련된 그 정경심 교수라든지 등등의 사면 복권은 사실상 시기의 문제였지 왜 사면 복권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우선 이 국민들께 뭐 여러 차례 본인도 조국 전 대표도 그렇고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사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봤을 때에는 지난 시기에 검찰이 지나치게 과잉 수사를 해서 부부가 다 구속됐고 또 그 자녀들은 이제 사실상 이제 학력까지 다 그 불인정되는 그런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자신들이 잘못한 것 이상으로 대가를 치렀고 희생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사면 복권은 뭐 여러 가지 시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불가피했던 측면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번에 사면 복권 되신 분들이 좀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이 이분들의 사면 복권이 대한민국 발전과 사회 통합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본인들도 노력해 주시기를 저희 요청합니다. 시점의 문제였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6.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분석되는 게 이런 특사 관련된 그런 논란이었는데 오늘 일단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 다음 발표될 국정 수행 평가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예측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저게 그 이춘석 지난번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 임명 때 2%포인트 정도 떨어졌잖아요. 예. 그때 바로 이제 그 경질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이제 이춘석 씨의 그 주식 투자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이고 저게 아마 그 이번 사면이 충분히 다 반영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면 발표가 났기 때문에 다음 조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윤미향 씨가 뭐 그 계속 뭘 써대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내가 광화문에 앉아 있을 테니까 여러분 오시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신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마 복장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국 그 대표가 활동을 하는 것도 그걸 뭐 지지하시는 분들이야 뭐 열광적으로 지지하시겠죠. 뭐 차도 닦아주고 그러시는 뭐 그럴 정도의 그 팬들이 있으니까. 예. 그렇지만 다른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건 뭐지? 정말 유권 무죄고 무권 유죄구나. 자식을 저런 식으로 자기 자식만을 용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은 저렇게 나와서 얼마 살지도 않고 저렇게 활동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사실 오늘 그 리얼미터를 좀 눈여겨봤어요. 예. 기다렸는데 60%가 허물어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더 많이 허물어졌는데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우리 여권 내에서 시각은 최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그 보수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은 것도 있다. 저는 물론 그 측면도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6% 이상 거의 6.8%니까 7%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는 이춘석 의원의 그 부적절한 차명 거래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 양도 그 대주주 기준이 10억에서 50억 이 논란이 저는 이게 제일 컸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사면복권 관련된 논란이 시작되면서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주중에 한 번 더 발표가 될 때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또 호재가 여권 내에 대통령과 여권 내에 호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어제 고의 당정이 있었는데 대주주 양도 기준에 대한 거를 결정 못했어요. 이게 제일 나쁜 게 결정 못하고 미루는 게 제일 나쁘거든요. 어떠한 결정이든 빨리 결정하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왜냐하면 늘 어떤 결정엔 빛과 그림자가 있고 찬반이 있습니다. 빨리 결정하고 국민들께 설명하는 게 필요했는데 대주주 양도 기준을 아직 결정 못하고 여전히 눈치 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것으로 인한 그 하락이 더 좀 클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춘석 의원 문제도 좀 더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조치를 당이 좀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명했으니까 당에서 제명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경찰 조사를 촉구하고 필요하면 경찰 조사 발표되는 즉시 추가적인 국회 차원에서의 조치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좀 적극 나서는 등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가장 핵심은 선제적이고 빠른 그리고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그 높은 수준의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춘석 의원에 대한 경찰 서울청 광역수사대 압수수색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앞서 백다 앵커가 브리핑을 해드렸던 국민의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제명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윤리위원들이 결정할 거니까 제가 여기서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제 징계를 하겠다고 이제 모여서 확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그 등기 속달로 보낼 겁니다. 그럼 내일 받게 되겠죠. 그럼 이제 모레쯤에 그 14일 날 이제 결정을 하겠다니까 사흘 뒤에죠. 그래서 결정을 할 텐데 그 여상원 위원장께서 그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 가볍지만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중징계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보여집니다. 예. 저는 그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사, 검사, 법사가 가니까 강사가 와서 국민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 후보로 나온 분들보다 최고위원으로 나온 분들보다 전한길 씨가 제일 유명해졌어요. 이건 뭐 제가 보기엔 최악의 전당대회가 돼가는 겁니다. 그냥 전한길 전당대회가 아까 앵커께서도 전당대회가 전한길 당대회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저는 이제 빨리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한길 씨는 나는 극우가 아니다라고 그러는데요. 본인이 그 지난번 대구 그 전당대회에서 했던 행동이 그게 바로 극우적이고 파쇼적인 행태입니다. 특정인의 정치적 표현이나 의사 진행을 다중의 힘을 동원해서 극단적인 표현으로 방해하고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게 바로 극우적 행태예요. 본인이 극우적 행태를 해놓고 나는 극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설득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만은 정말 뼈를 깎는 조치로 해서 전한길 씨에 대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위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그 저 자리에 참석할 권한이 없던 사람이에요. 뭐 언론사 비표를 근데 언론사 비표를 받아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다 기자 아닙니까? 어느 언론사 기자가 그 전당대회장에 가서 그 앞에 나가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배신자 하면서 그 당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선전선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기본으로 언론이 할 수 없는 짓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가 언론사니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갔다? 그리고 저 사람이 무슨 특권이 있길래 VIP실을 마구잡이로 드나듭니까? 어떤 기자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집니까? 저는 이거 그 당에서요. 누가 도대체 저 사람을 출입하게 했는지, 누가 비표를 발행해 줬는지, 저 사람이 도대체 VIP실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이런 거 다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완전히 형해화시키고 깨버리는 저런 태도는 정말 매장돼야 됩니다. 저게 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기자 비표를 받았다 한들 저런 행동을 했다는 건 아니 어느 납득하기 기자가 저런 어렵다. 얘기를 합니까? 전 세계에 기자가 저런 행동을 하는 기자가 살아남을 수 기자는 있습니까? 저 두 분은 다 기자 하셨으니까 네. 우리 김채곤님도 기자는 그 어떤 정치적 행위가 있었을 때 말과 글로써 평가하고 비판하는 거지. 전당대회에서 저렇게 행동으로써 정상적인 그 대회를 방해하는 것은 기자가 할 행동은 아니죠. 예. 그런가 하면 오늘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달에는 전한길 씨가 입당하자마자는 호들갑 떨 것 없다 이렇게 반응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죄질이 엄중하다 하면서 굉장히 수위 높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 발언 들어보시죠. 지난 대구 경북권역 합동연설회에서 전한길 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됩니다. 언론 취재 비표를 받고 들어와서 행사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도 엄격히 금지되는 행동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한길 씨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길 당부드립니다. 네, 뭐 뒤늦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지만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한길 씨는 내일 있을 부울경 합동연설에도 가겠다 이런 입장을 펼쳐서 아마 내일 언론도 많이 주목하겠지만 장외 뭐 몸싸움 이런 것까지도 지금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상도 나오거든요.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는 애초에 저희들이 다 예상을 했었어요. 분명히 전한길 씨 때문에 전당대회가 상당히 상처를 입을 것이다. 문제가 생길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거 별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다 또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의 그 리더십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국 씨 사면과도 관련해서 우리 당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다 사면해달라고 그쪽에 요청을 하는 바람에 조국과 윤미향 사면에 대해서 우리 당이 대놓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상당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당을 운영을 하면 우리 당의 체면이 도대체 뭐가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한길 씨 모르겠습니다. 내일 이제 부울경 그 행사인데 부산에 내려가서 과연 어떤 행동을 할지 또 지난번 행사장에 보니까 그 우리공화당 사람들이 무슨 온갖 옷을 입고 피켓을 들고 와서 그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더라고요. 예. 도대체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인지 윤 어게인 전당대회인지 뭐 무슨 극우들 전당대회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 대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상대책위원장과 그리고 선관위원장이 왜 이걸 방치하시는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과거에도요. 70년대, 80년대에도 이런 그 정당의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행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소위 강목 들고 들어와서 용팔이 강목 사태, 용팔이 1986년도에 사건, 정치 깡패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70년대, 80년대 정치 테러가 강목 들고 몽둥이 들고 와서 방해했다면 요즘은 극단적인 지지층을 몰고 와서 그 개인 유튜브 방송 카메라 들이대가지고 이 행사장을 난동치고 엉망으로 만드는 거는 이거는 수단과 들고 있는 어떤 그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정확하게 전당대회에 대한 정치 테러 행위입니다. 예, 오늘 강목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마침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도 오늘 아침에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강목만 안 휘두르지 저건 정치 깡패랑 똑같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고함을 지르면서 연설을 방해했다. 지금 명팔이 깡패하고 뭐가 다릅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은 오늘 전한길 씨가 참여한 보수 합동 유튜브 토론회에서 전한길 씨의 행동을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지금 한숨을 내쉬셨는데요. 예. 글쎄요. 뭐 그 지금 우리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몇 분이 오늘 그 전한길 TV에 나와서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이른바 극우라고 비판받고 있는 그런 분들 그 합동 토론에 나와서 면접 보듯이 그러면서 이제 전한길 씨를 옹호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저분들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동혁 후보도 그랬고 김문수 후보도 거기 나와서 무슨 보수 어게인을 나는 계속 이어가겠다. 그리고 면회를 가겠다. 그리고 다시 입당시키겠다. 이런 얘기 계속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전한길 씨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 일이겠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그걸 갖고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당원들도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아니 뭐 일반 언론이라든가
그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저게 뭐냐, 저게 무슨 깡패짓이냐 이러고 있는데 우리 당의 최고위원 후보와 당대표 후보들이 그것을 감싸고 돌아? 그거는 똑같은 게 뭐냐면요. 비상계엄 터졌을 때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했던 행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이거는 명백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명백히 잘못된 것을 겉으로는 나는 그거는 반대. 하지만 비상계엄도 반대하지만 탄핵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네모난 동그라미가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가 잘못됐으면 그로 인해서 발생된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못됐지만 뒤에 거는 아니다라는 것들은 그냥 궤변이고 말장난이거든요. 지금 똑같이 우리 당에서 그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래서 예. 저거는 합리적인 어떤 우리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징계를 논의하기 시작한 오늘 첫날에 최고위원 후보 일부는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그 네 분한테 꼭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물론 그 정치에서 선거의 승리도 중요하고 경선에서 이겨야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명분도 없고 그다음에 자존감도 없는 정치에서 이긴들 그렇게 정치 비루하게 해서 뭘 하고 싶겠습니까? 비루한 정치하면요. 결국은 오래 못 갑니다. 그 결과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한국 정치의 퇴행 그리고 아마 국민의힘의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비루한 정치행위 한 분들에 대한 당원들의 심판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 비루한 정치행위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부울경 합동 연설회가 또 있는데 지난 금요일 같은 TK 그 대구 연설회 당시에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지 또 내일 이 시간에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딱 하루 남았습니다. 이 이슈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발부 여부 전망의 영역이고 예측의 영역이라 좀 우문일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이 발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범죄의 중대성, 물론 그것도 이제 여러 개 중에서 일부만 이제 그 영장에 적시되긴 했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그리고 일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예를 들면 뭐 녹취가 있다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당사자는 나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인 자체는 증거인멸의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잖아요. 또 하나가 이제 도피의 여부인데 도피 여부는 아니 영부인 했던 사람이 어딜 도망가겠어라고 얘기했는데 특검에서는 병원에 입원해서 출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결국은 도피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전체를 종합을 해보면 아마도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그 저도 법조계 인사들하고 좀 의견을 들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보더라고요. 아까 김정혁 그 최고위원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사실 근데 도주 우려는 좀 극단적인 예를 든 거기 때문에 도주 우려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검찰이 그 특검에서 확인해서 녹취록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 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 전면 부인했고 혐의 여부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일부 그 내용이 특검에서 주장한 거지만 그 관계자들 자신의 수행비서와 뭐 여러 관계자들 그 코로나 콘텐츠 관련된 사람들 등등에게 증거인멸과 관련된 협의를 했거나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된 것 같아요. 검찰 입장에서. 그래서 증거인멸 가능성은 두 가지죠. 하나는 본인이 그 사회에 있을 때 우월적 지위를 통해서 증거를 없앨 수 있을 경우 이 가능성은 현재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다 그 현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관련자들과 공모해서 입을 맞추거나 또는 관련된 증거를 폐기할 가능성, 이 후자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라고 법조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다 모두 발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치된 의견을 전망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김건희라는 그 이름 옆에 서희건설이 또 많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김건희 특검에서 서희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바로 나토 순방 당시 그 목걸이가 그와 동일한 그 목걸이를 서희건설이 2022년 3월에 구매했다. 이게 뭐 비싼 거기 때문에 구매 기록이 남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김건희 여사 쪽으로 흘러간 거 아니냐 이런 라인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박성근 전 검사, 국무총리 비서실장 그 인사가 또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럼 인사청탁으로도 지금 의혹이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뭐 아직까지는 이제 확인된 게 아니긴 한데 예. 만약에 저게 사실이 아니라면 서희건설로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그때 샀던 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고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한테 있다라고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우리 문 닫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건물 폐쇄를 통보를 해서 거기 있던 다른 입주사들도 다 그만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예.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 목걸이를 산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바로 그 시점이고 똑같은 모델이고 그다음에 저기서 설명도 없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뭔가 그 서희건설에서 구매를 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누군지 가질 수 있고 예. 또 더구나 거기에 이제 그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입니다. 예. 비서실장으로 간 그 검사가 그 회사의 사위니까 이건 또 뭐냐? 예. 이게 너무나 이제 우연적인 게 여러 개 겹치잖아요. 근데 저도 뭐 우리 기자 해보면서 느끼는 건 계속되는 우연은 필연이에요. 아, 예. 우연이 계속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바로잡으면 나토 목걸이를 서희건설에서 구매한 같은 모델을 구매한 시점은 2022년 3월 그러니까 당선 직후에 그러니까 당선 구매한 직후. 것으로 나오고 예. 있습니다. 네. 뭐 명백합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 서희건설에서 예. 이 고가 구매이기 때문에 대개 6천만 원 정도면 기록이 다 남아 있고 예. 카드로 구매했거나 현찰로 했어도 이건 다 기록이 남아 누가 구매했는지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서희건설에서 구입을 어떻게 했고 누구에게 줬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명백하죠. 그게 확인이 안 되는 순간 6천만 원 이상이 되는 고가의 목걸이를 함부로 관리해서 서희건설에서 잊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제가 보기엔 그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라고 보고요. 예. 사실 서희건설은 여러 차례 지금 윤석열 정권하고 오르내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희건설 이 회장 같은 경우, 이봉관 회장 같은 경우는 국가 조찬기도회 대통령이 참석하는 그 대통령실 주관하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 주요 목회자들과 함께하는 그 국가 조찬기도회 예. 그 회장을 하고 맡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부부하고 특수한 관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봉관 회장이 명백하게 밝히고 이 국민들에게 의구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것도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건설사와의 커넥션에서 핵심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였습니다. 건설사 회장과 세 딸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는데 이들을 특별히 초청한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였습니다. 양재동 캠프 사무실을 제공받고 반클리프 목걸이도 받는 대가, 그 대가로 이 건설사 일가를 확실하게 챙긴 사람이 김건희인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목걸이뿐만 아니라 대통령 취임식에 이 서희건설 회장과 세 딸이 김건희 씨의 초청으로 초청이 됐고요. 그리고 양재동 캠프 사무실까지도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연히 계속된 필연이라 하셨는데. 예. 그렇죠. 뭐 누가 봐도 저렇게 여러 개의 우연이 다 겹칠 수가 있을까?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취임식 말씀을 하셨지만 예. 그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 위해서 뭐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취임식에 초청 못 받았어요. 예. 근데 보면은 무슨 건진법사부터 시작해서 명태균 씨 뭐 이거 김건희 여사하고 관계된 사람들은 다 초청을 받아서 핵심적인 자리에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나 이런 것들은 뭐 아직까지 그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얘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뭔가 너무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목걸이는 정말 원 오브 댐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목걸이 이전에 서희건설 관련돼서 계속 문제가 됐던 거는 바로 양재동 그 선거 캠프 사무소였어요. 예. 이거는 선거법상 공식적인 선거 캠프 이외에 별도의 장소에서 캠프가 운영되는 것은 이게 불법이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서희건설 사옥이 양재동 그 양재역 주변에 아주 요지에 있습니다. 역에서 아주 뭐 몇 분 거리밖에 안 되고요. 예.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그 전에부터 견진법사 나오고 할 때 이 서희건설의 사옥을 양재동 캠프로 활용했다는 얘기가 여러 차례 거기에 방문한 사람들의 증언도 있었기 때문에 아까 한준호 최고위원이 그 발언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항도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JTBC가 반클리프 관계자, 그러니까 서희건설 관계자가 반클리프 목걸이를 구매할 때 직접 응대했던 그 반클리프 관계자를 단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있을 뉴스룸에서도 이 내용 상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서희건설에서 30대 같은 50대 멋쟁이에게 줄 선물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해서 증언을 했는데요. 반클리프 직원 인터뷰도 저희가 잠시 후에 뉴스룸을 통해서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내일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 그리고 홍익표 전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렌체 덥고 짜증날 때, 집콕 심심할 때, 여름 휴가 갈 때, 올여름 총 77장의 쿠폰과 함께하세요. 세븐나이츠 리버스. 클렌체 대한민국 숙취 해제. 숙취파 스파클링하게 깬다. 제로파 숙취파 스파클링하게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 잘 깨는 것도 기술이야. 컨디션. 클렌체 맵식 캐롤라이나 리퍼의 화끈한 매운맛이 강렬하게 맵돌다가 시크하게 사라진다. 호시키 맵시크 치킨. 강추위가 몰아친 2025년 첫날, 당시 대통령 윤석열의 관저 앞에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공수처의 체포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그 대통령은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말 감사하다며 이들을 염려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체포 시도가 중단된 1월 3일 밤 대통령실 행정관이 한 유명 극우 유튜버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됐습니다. 매봉산 철책 넘으면 바로 관저다. 현재 군경 지원이 어려워 경호처 대응이 어렵다. 지지자 결집이 필요하다. 지지자들을 걱정했던 공개 편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군경을 동원할 상황도 안 되니 대신 지지자들을 그 겨울밤 산 중턱으로 동원해 밤새 관저를 지켜달라는 대통령실의 다급한 요청. 대통령 윤석열에게 지지자는 그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도구였던 것일까? 민간인까지 동원해 관저 버티기를 시도한 그 겨울이나 온갖 법기술로 구치소 버티기를 하는 이 여름이나 참 사람은 안 변한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붓고 시리고 피나고 나이 탓인지 예전 같지 않고 잇몸이 보내는 이상신호 그냥 두면 늦습니다.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잇몸 건강 이가탄으로 지키세요. 잇몸병엔 이가탄. 지구 면적의 0.0197%. 영토는 작지만 영향력만큼은 결코 작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전 세계를 주도하는 에너지 기술부터 LNG 운반선 기술, 첨단 방위 기술까지 세계가 대한민국을 필요로 하는 기술 한화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내일 한화. 쭉 신부로 살까 했는데 켜졌다. 6시 꾸먹여 살리는 중. 어항 하나 보러 왔다가 집에 아쿠아리움 생겼다. 나의 취향 만능 알리익스프레스. 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